네, 그러면은 정인 신문 절차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네. 정인 앞으로 나오세요. 네, 이 사건 정인으로 나오신 겁니다. 네, 정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인 내용 때문에 정인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다든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정인을 거부할 수 있고, 영업상 비밀과 관련될 때도 정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네, 선서하실 텐데 선서하신 후에는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기억과 다른 진술하시면 위정죄로 처벌받습니다. 오른손 드시고 선서하시겠습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안덕근.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정인 신문 과정은 저희가 다 녹음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사건은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다 중계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질문을 잘 듣고 대답을 하시는데 정인은 본인이 보고 들은 내용을 말씀하시는 게 기본적인 거고요. 본인이 생각을 말씀하고 싶으시면 재판부에서 생각을 말씀하신 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질문을 알겠습니다. 잘 듣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네, 물어보시죠. 제가 증인으로 호칭하겠습니다. 네, 그 증인 2025년 7월 2일에 그 특검에 출석해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네, 진정 성립하겠습니다. 당시 증인 조사를 마치고 조서를 읽어본 후에 증인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서명 날인했는데 지금 실무화상기에 제시하는 그 조서가 증인이 조사 후에 읽어보시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서명하신 조서가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이양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신문 과정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 12월 3일, 작년 12월 3일 선포 당시 직책으로 말씀드리고 한덕수 총리는 피고인으로 칭하겠습니다. 증인 2025년 5월경에 산업통상자원부 그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돼서 근무하시다가 2024년 1월 4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취임하셔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산업통상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셨죠? 네, 그렇습니다. 증인 장관으로 재직하기 전부터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사이셨습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셨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는데 국제통상 전공 분야에 연구하는 학자 입장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통상교섭 본부장이시고 통상 분야에 역할이 많으셔서 그런 차원에서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네. 그 사항 질문하겠습니다. 그 증인은 2024년 12월 3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사실 알고 계시죠? 네. 증인의 2024년 12월 3일 당일 일과 중 일정에 대해서 기억나는 대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전에 키르기스탄 저 대통령이 방한을 하셔서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전에 같이 제가 참석을 해서 정상회담을 진행을 했었고 오찬 행사까지 참석을 하고 저는 복귀해서 산업부에서 기타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조사하실 때도 이제 그 퇴근 후에 저녁 약속이 있으셔서 저녁을 드시고 이제 귀가를 하셨다고 진술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6항입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 3일 저녁에 이제 퇴근 후에 집에 있을 때 그 대통령실 강의구 부속실장으로부터 전화 받은 사실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전화를 받으셨을 때 강의구 실장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실로 빨리 들어올 수 있겠냐라고만 얘기를 해서 어떤 용무인지는 제가 물어보질 않았고요. 지금 그 당시에 제 기사가 퇴근을 한 상황이라 제가 지금 가게 되면은 그 기사를 다시 불러가지고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택시를 타고 지금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대통령실에 출입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니까 그때 국방 컨벤션 센터에 경호원을 보낼 테니 거기서 만나서 올라와라.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택시를 불러서 갔습니다.
그 증인은 이전에도 강희구 실장하고 통화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개인적인 통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일로 대통령실로 오라고 하는지 강희구 실장은 얘기는 안 했고 안 그냥 했습니다. 저도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다급하게 이제 대통령실로 좀 오라 이렇게만 얘기를 네, 했단 그렇습니다. 말씀이십니까? 네. 그때 그러면 국무회의를 할 예정이다라는 말도 들으신 적이 없으시겠네요. 전혀 없습니다. 그 증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참석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통상적으로 국무회의 개최 일시 장소 등은 어떻게 확인을 하십니까? 보통 비서진을 통해 가지고 사전에 그 국무회의 일정이 통보가 되고 국무회의의 내용 같은 것들이 사전에 정리가 돼서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국무회의라는 것은 사실 이제 통상적으로 매주 이뤄지는, 그렇습니다.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보통은 진행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통상적으로 그러면 일시 장소 안건 등에 대해서는 이제 보고를 받으시는 그렇습니다. 것이죠. 예. 통상적으로 이제 국무회의 참석하시면 국무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는 경우에는 그 모든 말씀을 그 당시에 그 생중계를 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총리님 말씀하신 모든 말씀까지가 보통 이제 생중계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이슈별로 그 총리께서 직접 그 회의를 주재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각 맡은 사안에 따라 가지고 주무장관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 의결을 요청을 하는 그런 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 이제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는 회의는 대통령께서 모두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사회는 총리가 총리께서 하시게 진행을 됩니다. 하시고 네. 이제 각 부처별 안건에 대해서 간단한 안건 설명 후에 그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하신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그 장관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그 임시 국무회의 개최된 적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소집 통지를 받으십니까? 보통 마찬가지로 그 전날 그 비서진을 통해 가지고 그게 이제 요청이 통보가 되게 돼 있고요. 그럼 이제 시간 확인하고 저희가 준비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임시 국무회의라도 사전에 의제에 대해서는 통지를 받으시죠?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당일에 연락이 와서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니까 오라고 하는 적도 있었습니까? 당일날 해서 한 적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국무위원들이 정족수가 차야 되는데 다들 일정들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전날까지는 통보가 돼야 그 다음날 일정을 조정을 하고 나서 아침에 보통 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금요일날 조찬 형식으로 아주 일찍 모이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당일에 연락을 받으신 적은 없으셨던 거네요. 당일날 연락받고 당일날 모이는 경우는 지금은 저는 기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그 국무회의가 이제 열렸는데 연락을 받지 못하시거나 아니면 사후에 개최됐다는 걸 아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다시 그 12월 3일 날 밤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제 증인은 그러면 이제 강희구 실장으로부터 이제 대통령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이제 그럼 집에서 기사가 수행하는 기사분이 없어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시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당시에 좀 집에서 이렇게 그 전화를 좀 늦게 받게 돼가지고 제 처한테 이제 나중에 전화가 와서 제 처로부터 이제 그 연락을 받고 제가 다시 전화를 해서 이제 확인을 했더니 좀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얼마나 걸릴 것 같으냐.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상황을 설명을 하고 그래서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럼 바로 오십시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빨리 내려가가지고 그 택시를 불렀는데 그 택시가 또 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택시를 이제 타고 가는 중이었고요. 택시를 타고 나서 제가 티맵으로 보니까 뭐 10시 반쯤 도착할 것 같은데 제가 티맵상 10시 반쯤 도착을 한다고 하니 경호는 그때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고 제가 이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남대교 거의 건너간 무렵에 갑자기 문자가 와서 그 회의가 종료됐습니다. 귀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자를 받고 제가 그 기사한테 미안한데 지금 다 끝났다 그러니 갈 필요가 없겠다. 다시 아까 탄 대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차를 돌려가지고 그렇게 귀가를 했습니다. 네, 그 대통령 증거 기록에 있는 대통령 비서실 공문 제시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12월 3일 날 그 대통령실에는 그러면 참석 대상자에 지금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제 택시를 타고 가는 와중에 그 강희구 실장으로부터 그 상황이 종료됐다는 문자 네. 메시지를 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게 됐다는 네,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11번 남은 질문 생략하고 1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증인은 그 대통령실로 가다가 그 상황이 종료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제 택시에서 다시 집으로 방향을 돌리셨는데 그 비상계엄 선포 사실은 언제 인지하시게 되신 겁니까? 그 돌아가는 그 와중에 택시에서 그 라디오에서 그 비상계엄 선언이 나와서 그래서 처음에 저게 뭔가 하고 그 라디오에서 무슨 뭐 개그 프로 같은 것을 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고 기사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차관이 전화가 와서 지금 비상계엄 선언이 됐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저도 깜짝 놀라서 그래서 이제 지금 택시 안이니까 통화를 길게 할 수 없으니 잠깐만 기다려라 택시 내리겠다라고 해서 하고 집 앞에 가서 내린 다음에 이제 제가 차관하고 전화하고 빨리 소집시키고 저희는 산업부는 그 국가 비상사태가 터지게 되면 에너지 수급 문제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고 그 관리를 해야 되는 그 비상 상황이 터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급들 바로 소집을 시켜놓고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수행들 불러가지고 제가 바로 광화문에 있는 청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네, 그 증인은 우리 헌법과 개헌법에 의할 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그 당시 그 발표가 된 당시에는 그 명확한 뭐 문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그런 게 분명히 필요한 것 같은데 상황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국무회의 심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무회의 구성원들이 안건에 대해서 자유로운 발언과 토론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거나 조정하는 것을 말하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그 심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무위원들에게 사전에 안건이 무엇인지 통보되어야 하고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소집 통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래서 저는 당시에 뭔가 지금 이게 그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이 된 게 맞나라는 의구심이 좀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2024년 12월 3일에는 대통령실로부터 뭐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무조건 대통령실로 오라 이런 연락만 받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 증인은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그 2024년 12월 19일 국회 그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그 절대 비상계엄에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신 사실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국가 위급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어떤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않았다 이런 있었습니다. 판단을 하셨다는 네. 것이죠. 만약에 그 대통령실에 그날 가셨다면 뭐 그 비상계엄을 선포할지 여부에 대해서 그래서 논의를 하셨다면 국무위원으로서 어떤 의견을 개진하셨을 것인가요? 당연히 반대를 했을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요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할 수가 없고 뭐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계셨다 그러면은 아마 그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5항입니다. 아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택시를 타고 오시면서 인지를 하고 이제 그 집 앞에 택시에서 내려서 이제 뭐 차관에게 연락도 하고 이제 조치를 취하셨다고 하는데 그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하시고 난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광화문에 그 1급들 비상회의 소집을 해서 불러 모아서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 상황 점검시키고 그 산업 그 위기 상황 저희 대처 매뉴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력 공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에너지 수급이 안정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지를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문제가 터질 거라 이제 그런 것들 각 그 관련 기관들 유관 그 회사들이나 기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될지 이제 비상 그 상황 하는 것들을 저희가 논의를 하고 그리고 1급들 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논의를 하고 있는데 마침
저희가 이제 그 뉴스를 켜놓고 있었는데 그때 국회 상황을 저희가 보고 있었고요. 근데 국회에서 이제 모여서 그게 해지가 되는 것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해지가 되는 걸 보고 1급들 회의는 중단을 하고 다 이제 귀가를 시키고 저희가 아마 그 후에 조치가 있을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국무총리실에서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모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앞선 회의에 제가 못 갔지만 그 다음에 해제하는 회의를 소집을 했을 때 제가 갔을 때는 제가 상당히 일찍 간 저 국무위원 중에 한 명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비상계엄 해제 사실을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고 나서 이제 그 정부 서울청사로 이동을 네, 하신 그렇습니다. 거죠. 거기서 이제 점검 회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이주호 사회부총리랑 그 회의 도중에 통화를 하신 사실이 있으시죠? 네, 네. 중간에 이주호 그 부총리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어떻게 된 상황이냐. 그래서 저도 모르겠다. 근데 이제 이주호 그 부총리께서 연락을 어떻게 받았나, 이거 어떻게 알고 있었냐. 그래서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오라고 연락은 받았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다가 그 중간에 돌아가라 그래서 못 가고 나왔는데 아마 그게 무슨 회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했더니 이조 부총리께서 본인은 전화도 못 받았다라고 해서 그게 말이 됩니까라고 뭐 하고 근데 이제 지금 비상 회의 중이라 얘기를 길게 할 수 없으니 그 조만간에 뵙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때 이제 정리를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주 교육부 장관은 이제 사회부총리였는데도 이제 대통령실로 모이라는 연락도 못 받았다는 것이죠. 네. 그 증인 장관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국무회의 개최할 때 의사 정족수에만 맞춰서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만 소집 통지가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당시에 12월 3일 날 그 대통령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으셨는데 그 강의구 실장으로부터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일부의 국무위원들에게만 소집 통지를 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 이후에도 이 사안 관련해 가지고 뭐 그런 그 설명이나 그런 걸 들은 바는 없습니다. 네, 53회 임시국무회의 회의록 제시하겠습니다. 증거기록 순번 142번 4080쪽입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2024년 12월 4일 04시 27분에 이제 53회 임시국무회의가 개최됐는데 그때 증인은 이제 그 참석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참석 경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제 2024년 12월 4일 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국회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하시다가 국회가 해제돼서 이제 회의를 중단하고 좀 상황을 지켜보다가 이제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해제된 것이 이제 01시 2분경입니다. 근데 이제 계속 그 연락은 그러면 어디서 받으신 겁니까? 이제 대통령실로 다시 오라는 연락은 어디서 받으셨나요? 그 당시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직접 문자를 돌려가지고 그 국무위원들은 빨리 대통령실로 모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당시도 이게 해제한다는 회의라고 명시적으로 쓰진 않았고 그 국무위원들 빨리 지금 소집을 한다 그래서 저는 바로 그때 갔습니다. 그 국회에서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시간이 01시 02분경인데 그러면 2시 넘어서까지 이제 정부 서울청사에 계셨다는 얘기인데 그때까지 계속 대기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니요, 보내고 저희가 저도 나와서 정확하게 몇 시에 나왔는지 기억은 못하지만 나와서 다들 귀가를 시켜놓고 저도 귀가를 해야 되나 어디를 가야 되나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연락을 받고 제가 가서 중간에 내려가다가 제가 그 대통령실로 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빨리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까 말한 텔레그램 제시하겠습니다. 저기에 증거기록 순번 142번 4083쪽에 있는 텔레그램인데 조금 이제 선명하지는 않은데 저기 보시면은 문자 메시지를 위에서부터 네 번째 이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으로 두 번째,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은 지금 즉시 맞습니다. 대통령실로 네, 모여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네. 이렇게 되어 그렇습니다. 있다는 네,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으셨다는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겁니다. 네, 참고로 0:24분경입니다. 네, 네. 이 텔레그램 대화창은 이제 국무위원들하고 그 방기선 방기선 실장, 국무조정실장이 있는 네, 그 채팅창인 네, 거죠. 네. 네, 17항 넘어가겠습니다. 그 대통령실 CCTV에 의하면은 02시 54분경에 이제 입실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그 무렵에 대통령실로 가신 게 맞습니까? 네. 그 대통령실에서 평소 국무회의는 2층에서 하시죠. 네. 근데 그날은 이제 5층으로 가셨는데 맞습니까? 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쪽으로 그냥 안내가 돼서 제가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럼 진술조서 62쪽 제시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답을 보시면 이제 처음에 특검에서 이제 조사받으실 때 대통령실 2층에 있던 국무회의장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층이 아니라 5층으로 먼저 가신 게 맞으신? 제가 그 층은 기억을 지금 못 하겠고요. 그때 하여튼 뭐 들어가면은 보통 대통령실 안에서 제가 막 다닐 수가 없고 그 원래 국무회 그 회의를 하더라도 거기 그 행정관들이 안내하는 장소로만 저희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 때도 그냥 안내해서 그냥 따라갔어요. 그게 뭐 몇 층인지도 제가 기억을 지금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정확한 그 층수는 기억이 안 나시지만 평소 국무회의를 하는 장소는 아니었던 거죠?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답변하신 거는 좀 넘어가고 이제 대통령실 CCTV를 보면 이제 이 회의실 같은 곳으로 들어가셔서 네, 이제 네. 자연스럽게 앉아서 대기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그 방기선 실장이 어떤 이유로 모이라고 했는지 이 얘기가 없었고 그럼에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대기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국무원이 그 국무조정실장이 소집을 하게 되면 당연히 가야 되는 게 의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당시에 그 상황을 봤을 때 뭔가 그 후속 조치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그 짐작을 하고 아마 지금 뭘 하는구나라고만 생각을 했었고요. 갔더니 그 자리에서는 방기선 실장이 우리 지금 여기서 빨리 해제하는 회의를 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이제 그 대기하시는 동안 뭐 다른 국무위원이나 방기선 실장하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뭐 기억나시는 대로 좀 간단하게 말씀을 그때 워낙 상황이 해주시겠습니까? 엄중해서 뭐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을 그런 경황은 없었고 다들 굉장히 좀 엄숙하게 앉아 있었던 분위기였던 것 같고요. 뭐 간간히 인사 정도 뭐 나누는 그런 정도, 네, 뭐 그런 네, 정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실 CCTV 03시 40분 45초 부분 제시하겠습니다. 네, 이때 요 상황의 기억이 네, 나시죠? 네, 저렇게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조용히 앉아 있는 저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기 끝에서 위에서 네 번째 앉아 계시는 네, 네, 분이 증인으로 예, 보이는데 이제 이때 피고인이 네. 처음 이때 처음 보신 겁니까? 네, 네. 그럼 이때 그 피고인이 들어와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뭐 다들 당시에 글쎄 정확한 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CCTV에서 보면 제일 그 화면에서 가까이 보이는 제일 앞에 있는 분이 이제 방기선 실장, 맞습니다. 네, 그 예, 실장으로 예, 그렇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네, 03시 41분 13초 제시하겠습니다. 네, 잠시 멈추. 네. 지금 이제 방기선 실장이 피고인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뒤에 이제 그 유상임 장관 계시고 그 다음이 이제 증인이시죠. 네, 그리고 뒤가 이제 송미령 장관 계시고 뒤가 박성재 장관, 이상민 장관 계시고 그 뒤에 보이는 두 명이 이제 조태열 장관하고 오영주 장관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방기선 실장이 어디론가 이제 피고인과 통화 얘기 후에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데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그때 기억은 안 나고요. 그때 그 총리께서 오셔서 하여튼 이게 해제가 돼서 천만다행이다라는 말씀하셨는 거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저거를 어떻게든 회의를 소집을 해서 앞서서 있었던 회의는 저는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해제하는 회의를 최대한 잘 형식을 갖추어서 해제하는 회의가 나중에 결격 사유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셨던 건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이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그거를 나중에 회의에서 얘기를 하고 먼저 제안을 하고 채택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형식이 좀 안 갖춰져 있어서 나중에 이게 발목이 잡혀가지고 저렇게 해제했던 것들이 혹시 무효화되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시면서 중간에 그 김 장관한테 그 표현이 그게 맞느냐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고 하셨던 걸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통화를 저렇게 하다가 이제 03시 44분 저 때가 아마 저 모으고 있었을 겁니다. 보시면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못 왔는데 빨리 지금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안 왔냐, 안 온 사람 누구냐, 빨리 한번 확인해 봐라. 그런 말씀을 제가 옆에서 계속 들었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저 방기선 실장이 이제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그때는 이제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빨리 오십시오. 지금 저희가 모여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03시 44분 03초 재생하겠습니다. 이제 그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이동을 하는데 요거는 어떤 상황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회의장 옮겨서 이제 그 국무회의 하는 그 형태로 저희가 하려고 그 회의장으로 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국무회의록 다시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국무회의 해제하는 임시국무회의 회의록입니다. 그 회의가 이제 04시 27분경 그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심의 의결하는 국무회의가 개최됐죠. 네. 이 국무회의는 그 피고인이 아닌 국무총리인 피고인이 주재한 회의죠. 그렇습니다. 그 증인과 일부 국무위원들이 아까 내려가신 시간이 보신 것처럼 03시 44분경에 내려갔는데 그로부터 약 45분이 지난 후에 개최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못 왔던 분들이 꽤 있는데 아마 나중에 보니까 몇 분은 당시에 세종에 내려가 있어서 당시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서울 인근에 있었던 분들은 최대한 오도록 총리께서 실장한테 계속 왜 안 온 사람들 빨리 오라고 하라라고 이렇게 재촉하시는 걸 제가 몇 번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 19항 나머지 질문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생략하고 20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국무회의를 마치고 그 증인은 피고인이 계엄을 해제하는 국무회의가 있었으니 계엄을 결의하는 국무회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아까 오셨던 분들은 좀 남아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끝나고 나가는데 저희가 그 총리께서 아까 회의했었던 분들 잠깐 좀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저희가 뭔가 했더니 이제 우리가 형식을 갖춰갖고 잘 회의를 지금 해제를 시켜놨는데 앞에 있는 회의가 제대로 구성이 안 돼 있으면 해제한다는 게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서 저도 사실 그게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저는 앞에 안 갔기 때문에 거기 들어갈 수는 없고 근데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회의에 참석하셨던 분들 따로 좀 모여서 아까 그 회의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는 얘기를 그분들하고 모여갖고 좀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듣고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에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행위는 벌써 다 끝났고요. 그걸 뒤에 뭘 한다는 것은 뭘 사후적으로 손을 대는 거지.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이제 재반장님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소집하는 회의에 들어가지를 못한 상황에서 그게 발표가 돼서 저도 한국 변호사 자격은 없지만 저는 미국 변호사 자격이 있는데 제가 아는 그 법상식으로는 그게 앞에 있는 회의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뒤에 모여서 국회 의결에 따라 가지고 국무회의에서 이거를 해제하는 회의를 저희가 해서 앞에 있는 회의가 이게 회의가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뒤에 해제를 한다고 하게 되면 나중에도 법적으로 앞에 있는 게 근거가 없어지는데 해제가 되나? 그래서 그러면 이 해제를 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게 없던 걸로 하려 그러면 앞에 있는 거가 뭔가 회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될 텐데 이게 어떤 상황인가 굉장히 의아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회의는 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요건을 갖췄으면 갖춘 거고 못 갖춘 건 못 갖춘 거고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모여가지고 참석한 사람이 뭘 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가요? 말씀드렸지만 국무회의라는 거가 통보도 못 받은 상황에서 국무회의가 진행된다는 건 저는 상상이 안 돼서 이건 분명히 국무회의의 그 아까 회의 자체가 결격 사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럼 이게 회의로 인정을 못 받게 되면은 그러면 뒤에 우리가 했던 해제라는 거가 나중에 혹시라도 법적으로 이게 의미가 없다거나 효력이 없다거나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라는 우려가 사실 저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그 총리께서도 앞에 있는 회의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사후에 그렇게 사전에 있었던 회의에 대해서 뭘 손을 대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게 우리 그 행정법상으로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그 처음에 국무회의를 한다고 해서 하는 걸로 소집이 됐던 그 회의 자체가 그게 정상적인 회의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는 저는 사실은 그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 무효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는데 저는 한국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당연히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로 보시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아까는 의사 정족수가 찼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은 있나요? 뭐 들으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뭔가 이렇게 좀 논의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걸 자세하게 듣고 그런 건 아니라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 거의 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모여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구나라고 보고 제가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조태열 장관 이견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일부는 이제 국무회의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입장도 있을 거고 예. 뭐 조태열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무슨 국무회의냐 말이 되냐 이런 말을 한 거는 기억이 나십니까? 조 장관이 그게 어떻게 국무회의가 될 수 있습니까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상당히 좀 의아하게 저렇게까지 강하게 모여서 하는 회의에 대한 그 이의를 제기하는 걸 제가 처음 봐서 저게 어떤 상황인가 도대체 하여튼 나중에 저런 상황을 좀 두고 봐야 되겠다라는 것만 보고 상당히 이견이 있구나라고 하고 제가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상민 장관은 조태열 장관의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또 이게 어폐가 있다, 뭐 의사 정족수가 충족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신 거는 기억이 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나가는 길에 이렇게 모여서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저는 떨어져서 이렇게 뒤에서 보고 있어서 그렇지만 하여튼 일부는 아까 그래도 모여서 이렇게 했던 게 회의 아닙니까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정당하게 이게 해제가 된 거 아닙니까라는 얘기가 있었고 이제 조 장관 같은 경우는 그게 어떻게 회의입니까? 그건 회의 절대 될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저도 아까 재판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그 앞에 게 회의가 아니면 그럼 우리가 지금 회의제한 거는 뭘 회의제를 한 건가라는 좀 의구심이 들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 당시 총리였던 피고인은 그러면 이제 아까 그 회의에 대해서 그 결의하는 국무회의가 있어야 되지 않냐 좀 남아보라 이렇게 발언한 것 외에 또 다른 발언을 했던 거는 기억이 나시는 게 있으십니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당시에는 그 총리님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저희가 하여튼 그렇게 어렵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용현 장관이 그 회의를 제안하고 하는 문구 자체가 그게 통상적으로 하는 문구가 아니다. 틀렸다. 그거 못 봤냐, 회의 못 봤냐라고 하시면서 그 문구도 불러주셨고 하셨고 의사봉이 없었는데 행여나 이런 행정법 절차상 의사봉을 제대로 이걸 못했다고 하는 경우에 그런 것들도 결격 사유가 될지 모르지만 직접 이렇게 손으로 이거를 두드리시면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되겠지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걸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그 절차상 결격 사유를 안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걸 제가 봐서 그래서 이게 모여가지고 하는 게 그거를 정당화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해제를 했고 그 국회에서 해제가 된 상황에 참 다행이라는 얘기를 제 옆에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거를 제대로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거하고 이게 지금 맞아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아마 그걸 맞추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나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진행하던 해제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했던 회의와 관련해서 뭔가를 수정한 건 잘못된 건 맞습니까? 정인 생각 어떻습니까? 당연히 사후적으로 그걸 맞춘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사회부총리는 통보도 못 받고, 저는 통보받고 가는데 무슨 얘기인지도 안 해주고 중간에 돌아가라 그래서 좀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고, 이래서 이게 절대 그 회의 자체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총리께서 이제 대외적으로 그게 사람을 불렀던 것이 어떻게든 시간을 좀 벌어서 그 대통령께 그런 지금 이게 부당하다는 얘기를 좀 목소리를 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했다고 하시길래 아 그랬던 거구나라고 저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말이 되지. 국무회의를 일부 누구한테만 통보를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정족수 맞췄으니까 이거 국무회의가 됐다라고 통과한다는 거는 아마 우리나라 행정법상에서도 그거를 이의 제기한다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 국무회의라고 보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그게 그 선포 자체가 원천무효가 되는 거라 사실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이 굉장히 이상해지는데, 근데 하여튼 간에 이제 발표는 됐고 국회에서까지 그거를 이제 그 의결을 해가지고 뒤집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소집이 돼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해제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나중에 정리를 해야 되나라는 게 저는 한동안 사실 의문이었습니다. 네, 추가로 질문. 네, 이상입니다. 아, 질문 다 하신 겁니까? 예. 일단 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반대 신문 전에 두 가지만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국무회의 소집 관련해서 연락을 받고 네. 가다가 이제 택시 안에서 이제 종료됐으니까 안 와도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듣고 다시 돌아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후에 그러면 정의는 사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서 어떤 비상회의 등을 개최했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회의를 개최하신 건가요? 그 산업부는 그 저희가 을지훈련 같은 걸 하면 뭐 그렇지만 항상 문제가 터지면은 우리나라는 100% 에너지를 수입을 하는 나라로서 이게 전력이나 에너지 수급 상황에 비상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큰 문제가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비상 상황이 터졌을 때 첫 번째 챙기는 게 에너지 수급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챙기고, 기타 관련되는 우리 기업들의 많은 원자재 수급 같은 것들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 바로 뭐를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장들 불러가지고 에너지 문제부터 우리 그 여러 가지 물류 수급 상황들 어떻게 이제 확인하고 지금 그런 것들을 차관들하고 이제 에너지 그 관련돼 있는 실장들 1급들하고 해가지고 제가 그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 차관들과 1급들 네, 모아서 그렇습니다. 회의를 진행했다. 네. 그럼 그 회의는 특별히 지시를 받아서 한 게 아니고, 그럼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그냥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네, 네.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니고 전혀 기존의 없었습니다. 매뉴얼 따라서 진행된 네, 그렇습니다. 네. 추가로 연락받은 내용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에 해제되기 전까지 사이에 시간들이 있습니다. 네. 그 시간 중에 아까 정인이 말씀하신 게 이주호 부총리와 통화를 한 내용, 네. 그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정인 입장에서는 지금 왜 비상계엄이 선포됐는지 알 수도 없고, 네. 정인 입장에서는 처음 들었을 때 무슨 개그 프로에서 하는 말인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이제 되게 정인이 의아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정인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좀 더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예를 들면 뭐 국무총리 피고인한테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청와대 쪽에 뭐 담당관에 전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확인하진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고 있는 차에 저희 차관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게 비상계엄이 실제로 발효가 된 게 맞습니다라고 해서,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저희 차관 1급들 회의에서 저희 비상 그 회의 소집을 하러 저희는 갔었고요. 비상회의를 소집을 하러 이제 광화문 청사가 가가지고 모여서 앉아 있는 동안에 TV를 켜고 있었는데, 그때 국회에서 이제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국회가 소집이 되는 걸 보고 저게 지금 상황이 잘하면은 뒤집어질 수 있겠다라는 걸 보고 저희가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관 1급들하고 계속 그 상황을 보고 있었는데 국회에서
그 의결이 돼서 이게 번복이 되는 걸 보고 아 이게 이제 끝났구나, 이게 종료가 됐구나라고 해서 따로 당시에 뭐 그 어디 뭐 확인을 하거나 이럴 건 없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그 국무조정실장한테 소집 연락을 받고 이제 돌아가서 제가 이제 그 제의하는 그런 그 절차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차관으로부터 비상계엄이라는 말을 들었고 그렇습니다. 메뉴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했고 예, 네, 그럼 이주호 부총리와 통화한 적은 있지만 따로 확인한 바는 없다. 예, 예, 그렇습니다. 네. 반대 신문하시죠. 재판장님 한 가지만 더 네, 물어보십시오. 네. 아까 그래서 이제 그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마치고 아까 이제 그 피고인이 계엄 해제하는 국무회의가 있었으니 계엄을 그 결의하는 국무회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논쟁이 오고 가는 상황을 보시고 네. 아,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증인은 그제서야 이제 비상계엄 선포 전에 대통령실로 오라고 한 이유가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를 하기 위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맞습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반대 하시죠. 네, 이원희 변호사입니다. 네. 먼저 저희가 준비한 반대 신문상에 따라서 묻기 전에 두 가지만 확인하고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증인께서 그 해제 절차에 대해서 피고인이 좀 우려를 하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나머지 분들 더 소집하기 위해서 어디론가 전화하고 이러는 와중에 피고인이 증인에게 아니면 그 자리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되어서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그 하셨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잘 기억을 못하겠지만 중간에 그 아까 CCTV가 있으니까 아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기억에 분명히 제 옆에 총리께서 잠깐 앉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마 갔는지 아니면은 총리께서 제 옆에 앉으셨는지 그때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그러게 말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서 다행히 그래도 국회에서 이렇게 돼서 천만다행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요. 그 국무회의, 그러니까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모였을 때 그때 총리 이 피고인이 시간을 그러니까 처음에 국무회의에서 여러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해서 모이라고 했던 것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만료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취지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그 나중에 이제 한동안 그렇게 설명을 하셔서 아 그래서 그때 그래서 그 부르셨던 모양이구나라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대통령을 여러 국무위원이 그래도 와서 모두 말리면 조금 만류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시간을 좀 더 벌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날 당일 저하고 그런 얘기를 했던 건 아니고 저는 이제 그 총리를 처음 뵌 게 그 국무회의 아까 해제하는 데 가서 이제 옆에서 그렇게 쭉 뵙고 그 회의를 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하여튼 느낀 인상은 어떻게든 이걸 빨리 종료를 잘 마무리를 지어갖고 하겠다는 그런 걸로만 저는 좀 봤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앞에 회의를 할 때 그 사람을 불렀다는 거를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걸 보고 아 그래서 그렇게 됐었던 건가라고 저는 이해를 그렇게 했고 이해를 하셨군요. 예. 그러니까 해제를 위한 잠깐. 국무회의를 열었을 때 거기에서 그 변호인- 자리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 질문 사항은 아까 그 내용을 피고인이 말한 적이 있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예. 맞죠? 그러니까 답변은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느냐? 네, 만류를 하기 위해서 한 거냐? 그날 당일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나중에 그 뭐 언론이나 이런 데 나온 걸 제가 그냥 보고 아 그러셨구나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국무회의 해제를 위해서 모였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들으시면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준비한 반대 신문사항에 기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1항과 2항 그리고 2의 가항까지는 모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생략하고 나항부터 묻겠습니다. 강의구 부속실장으로부터 피고인이 대통령실로 좀 올 수 있냐, 올 수 있으면 와달라라는 이야기 외에는 다른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때 피고인이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만 소집 통지하라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강의구 부속실장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요. 그런 이야기는 없었고요. 증인 그 당시에 강의구 실장의 전화를 받으면서 비상계엄이나 이거를 위한
국무회의 개최한다는 것은 전혀 예상 못하신 거죠? 전혀 예상을 못했고 시간이 워낙 늦은 시간이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게 원전 관련돼 있는 사안을 그 저희하고 시간이 반대인 뭐 유럽이나 그 미국이나 뭐 이런 국가들하고 혹시 외교안보 라인에서 논의를 하다가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되면서 급하게 저를 찾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들어갔었습니다. 사실. 그러면 그날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통지받지 않고 국무위원들이 다 소집이 됐는데 그분들도 전혀 뭐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을 다룬다는 건 상상을 못했겠네요.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겠네요. 제 상황을 놓고 보면 아마 비슷한 상황이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입니다. 강혜구 전 부속실장 이외에 증인에게 대통령실로 급히 와달라고 연락을 한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5항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피고인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국회에서 발언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 당시에 김용현 전 장관 외에 다른 국무위원들이나 피고인은 계엄에 찬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증인이 생각하시기에. 네, 그렇습니다. 6항입니다. 증인이 참석하셨던 일반적인 국무회의를 놓고 보면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 과정에서 국무위원들 간에 활발한 토론을 벌입니까? 뭐 많은 토론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사전에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국무회의장에서 그렇게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정리된다는 게 사전에 이제 그 찬성 반대 의견을 듣고 문제점 등을 듣고 미리 다 정리를 한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한다는 뜻입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비상계엄에 대입한다면 그 특별히 뭐 논의 없이 국무회의가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사전에 협의가 다 된 상태라는 걸 전제로 한다면 비상계엄에 대한 국무회의를 뭐 의견을 듣지 않고 끝내려면 사전에 동의 여부를 다 협의를 하고 동의를 한다는 게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는 가능한 그런 사안이겠네요. 맞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국무회의에서 다루는 상황이 이제 법제도를 만든다거나 이런 거다 보니까 밑에서 실무진부터 이게 뭐 차관회의까지 다 거쳐가지고 올라오게 돼서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수개월 전부터 준비 작업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재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만약에 이런 국가 비상 상황에서 이게 그 계엄 같은 것들이 논의가 된다 그러면은 그걸 사전에 보안상 미리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바로 논의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아마 좀 치열한 공방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증인 말씀하신 사안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은 사전에 뭐 협의를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맞습니다. 네. 결국은 국무회의에서 서로 논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출하시는 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7항 8항을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헌법의 82조에 의하면 대통령의 국법상에는 문서로 수하며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정부 의전 편람에 보면 계엄령 선포안의 경우에는 모든 국무위원들이 부서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네.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9항, 10항, 가나다까지 모두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항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비상계엄 선포 해제 전까지 증인이 비상계엄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외부에 표시한 적은 없으신 거죠? 네. 증인은 그 당시에 산자부 실국장들까지 다 차관 포함해가지고 다 모인 상태에서 그 방송에서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 그리고 실국장과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상황을 논의하고 있었을 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당황스럽고 혼란한 상황에서 증인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너지 공급 등 비상상태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고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그 당시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증인 생각하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책무를 하는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국무회의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까 텔레그램 보셨듯이 방기선 실장이 지금 즉시 용산 국무회의장으로 나와달라 이렇게 연락을 받으셨고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14항입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었기에 증인은 연락을 받을 당시에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가 열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처음에 갔을 때 몰랐지만 하여튼 모여서 보니까 이게 당연히 해제를 해야 되는 그 절차가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이 따라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5항 16항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대통령실에 모일 때 상황이 굉장히 엄숙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17항입니다. 비상계엄해제 국무회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피고인이 주재를 하고요. 네네. 그리고 발제나 이런 부분들을 김용현 장관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일단 가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국무회의 중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 형식에 맞지 않게 의안 설명도 하지 않자 피고인이 이를 가르쳐주면서 회의를 주재했고 네. 다른 국무위원들은 별다른 이야기를 하진 않으셨죠. 네. 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당시 계엄해제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발언을 했습니까? 저 정확한 그 문구는 기억을 못 하겠지만 그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법 같은 것들을 그 국무회의 제안을 할 때 그 흔히 쓰는 통상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심의 요청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쭉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런 걸 다 건너뛰고 그냥 뭐 이게 이제 뭐 계엄을 이제 취소합니다라는 하여튼 뭐 좀 이상한 표현으로 이제 끝을 낸다고 하니까 이제 그 총리께서 그 국무회의 처음 해보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그 틀렸다, 그렇게 쓰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확하게 형식을 맞춰라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때 그 회의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게 국무회의를 하려 그러면 국무회의 안건 번호 같은 것들이 정확하게 기재가 돼야 되는데 그 안건 번호조차 확인을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담당 실무진들이 있어야 그 전번의 회의가 정확하게 몇 번째 회의고 그 몇 회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그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 그런 것들을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 확인이 안 되니까 아마 이제 그런 그 요건을 갖추시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시작을 하는데 이 안건 제안하는 표현이나 문구가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그걸 일일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래서 이제 김 장관이 그걸 따라서 하는 형태로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된 것 같다라고 하고 이제 그때 손으로 두드리면서 그때 회의를 종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인의 말씀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총리로서 국무회의의 적격성을 갖춰가지고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절차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신 거네요. 네, 네. 18항입니다. 아까 검찰에서 물어보셨던 부분과 관련되는데 국무위원들 소집이 새벽 2시 17분경에 이루어졌는데 네. 그로부터 2시간 10분 정도 지난 새벽 4시 27분경에야 비상계엄해제 국무회의가 열렸거든요. 이 2시간 정도 공백이 있는 이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맞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일단 국무위원들이 모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는 세종에도 계시고 그리고 일부는 또 멀리 일정으로 가 계신 분들도 있어서 소집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안건을 만들고 안건 번호를 부여받는 등 국무회의를 위한 의안 준비에도 시간이 좀 걸렸고요. 네. 그 의안 준비는 직원들이 그러니까 일반 직원들이 해야 되는데 그 직원들이 소집이 돼서 역시 출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비상해제 국무회의가 좀 지체된 면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피고인이 비상해제 국무회의를 주재할 당시에 의도적으로 국무회의를 지연시키기 위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습니까? 지연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말씀을 좀 아까 그 옆에 보면 국무조정 실장한테 지시를 해서 왜 안 오냐 지금 연락 안 했냐 그 연락했습니다. 이건 빨리 전화해서 오라 그래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와서 제가 그 당시 방기전 실장이 전화가 안 됩니다. 저희가 그 비서관한테는 전화를 했는데 그 통화가 안 된답니다. 뭐 이런 장관도 있었고요. 그래서 계속 그 사람들을 좀 불러 모으느라고 그때 저희가 좀 기다리고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그동안 계속 그 재촉을 하고 계셨었습니다. 그게 지체되게 주된 원인이 된 것이네요. 그렇다고 저는 연락이 잘 안 되거나 소집이 잘 안 되는 부분. 저는 그때 그렇게 느꼈습니다. 계속 빨리 불러오라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제 기다리다가 결국 마지막에 더 이상 연락이 안 됩니다라고 해서 그럼 이걸로 그냥 하자라고 그때 하셨었거든요. 비상 국무회의를 마친 후의 상황입니다. 피고인이 계엄해제를 하는 국무회의를 했으니 계엄을 결의하는 국무회의가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아까 오셨던 분들은 좀 남아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요? 피고인이? 지나갈 때 그렇게 들었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까 오셨던 분들이라는 거는 비상계엄이 있기 이전에 거기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까? 네. 그런데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전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바로 떠나지 않고 논의를 좀 더 지켜보셨죠. 네, 뒤에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뭐 저도 나름대로 법을 조금은 알고는 있는 사람인데 이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나중에 처리가 될 수 있나라는 좀 궁금증이 있었고 그래서 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뒤에서 좀 봤었는데 그 논란이 있길래 저게 향후에 어떻게 되나라는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낄 사안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잠깐 보다가 나갔었습니다. 다음 물어보겠습니다. 오영주 전 중소기업부 장관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비상계엄 해제하는 국무회의가 있었으면 비상계엄 의결하는 국무회의가 있어야 되지 않냐. 비상계엄 선포전 모였던 분들은 좀 남아보라. 아까 증인이 그런 말을 피고인이 했다라고 하셨는데 오영주 전 장관은 그런 말을 피고인이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글쎄요.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게 위치가 다르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할 때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얘기를 들은 거고 뒤에서 오다 보면 그 얘기를 못 듣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모여 있으면 그냥 그 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거를 본인이 못 들었다 그래가지고 그걸 그분이 얘기를 안 했다 이렇게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도 나중에 보시면 국무회의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안쪽에 있어서 그 얘기를 할 당시에는 그걸 못 들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나가면서 그 얘기를 들었었어요. 증인은 분명히 저는 들으셨어요? 분명히 들었던 걸로 알게요. 그러면 그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 송미령 농림부 현 장관도 수사기관에서 지금 증인이 말씀하셨던 내용과 똑같은 부분을 다 못 들었다라고 그런 말을 피고인이 하는 것을 기억나지 않거나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까지 진술을 했는데 증인이 잘못 기억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은 들을 만한 거리나 위치가 아니어서 못 들었다는 것입니까? 그게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나중에 보면 아마 그분들한테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텐데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했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그러면은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었으면은 그 얘기 자체는 못 됐겠지만 모여가지고 그런 논의를 하고 있었으면은 누군가 시작을 할 때 그 말이 있었을 테니까요. 근데 분명히 그런 논의를 하는 거는 기억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 누가 한 분은? 남았습니까? 네? 누가 남아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제가 누구가 있었는지 기억은 조태열 장관이 거기서 그게 말이 됩니까라고 얘기하고 있던 건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상민 장관하고 또 몇 분이 좀 이렇게 있었던 건 있고 이렇게 나가는 장소에 이렇게 둘러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은 못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해제 국무회의를 하고 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말을 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나가면서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 예. 그러면 이렇게 모여 있었다고 했는데 어디에 모였었다는 겁니까? 들어오는 입구 쪽에 방이 문이 여기 있고 들어오면은 이렇게 회의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흩어져 앉는데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이렇게 이쪽 문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때 나갈 때 여기 나가는 요 입구 쪽에 이렇게 서서 얘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 나갈 사람 나가고 네네 그렇습니다. 입구 쪽에서 몇 명이 서서 이야기를 했더라 그 말입니까? 예. 거기서 이제 조태열 장관, 이상민 장관은 기억이 나고 거기서 사람들이 좀 둘러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 명 정도였습니까? 그때는 좀 사람이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뭐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할 수는 없습니다. 11명쯤 되던가요? 글쎄요, 혹시 관련해가지고 뭐 조서나 이런데 다른 분들이 증언하신 게 있으면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저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대략적인 건 11명쯤 된다 이런데 맞을 수 있다 아니면 그건 아니다 이 정도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11명까지 그렇게 많은 이렇게 나가면서 입구 쪽에 계셨기 때문에 다들 거기서 잠깐 섰다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시점에서 뭐 본인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처음에 나가면서 그 얘기를 조금 하고 계셨었고, 그리고 이제 저처럼 이렇게 먼저 나간 사람들도 있고, 아마 이제 끝까지 좀 얘기를 하신 분도 있고, 뭐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증인이 그 이야기한 걸 잠시 듣다가 나왔다고 하셨는데, 네네. 얼마 정도 어느 시간에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처음에
뭐 얘기를 시작을 하시는 것 같은 그게 처음 시작하시는 얘기라 제가 낄 사안은 아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관련이 없는 사람이 이걸 들어도 되나 싶은 생각도 좀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 그 굉장히 이게 중요한 사항이라고는 생각해서 관심은 있어서 잠깐 봤지만 낄 사안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나왔었습니다. 그럼 뭐 증인은 그 자리에 뭐 같이 서서 이야기를 듣고 이런 게 아니고 제가 뭐 얘기를 거기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나가면서 그 몇 마디 진행되는 걸 듣고 그냥 예,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논의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게 정리가 되겠구나라고 하고 나갔었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 이제 총리께서 그 처음에 이제 하는 거를 그렇게 불러 모아서 그건 얘기하려고 했던 거지. 그게 뭐 회의는 아니었다 얘기하셔서 아, 그렇게 정리가 되는구나라고 저는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계속 읽어주시죠. 항입니다.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국무회의 어떤 절차적 실체적인 하자가 있으니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 아까 저 말씀하셨다는 비상계엄 해제하는 국무회의가 있었으면 비상계엄 의결하는 국무회의가 있어야 하지 않냐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합니까? 의결 국무회의 어떤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지만 아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진짜 잘 해제가 됐으니 그러니까 아까 그 회의를 어떻게 할지 한번 상의해 봅시다. 뭐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걸 그 사후적으로 그걸 갖다가 뭐 이렇게 뭘 만들어 가지고 하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셨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회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보자. 뭐 이런 식의 얘기는 하시는 걸 봐서 제가 저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항입니다. 그러면 피고인이 비상계엄 국무회의가 성립한다. 이것은 제대로 의결이 됐다라는 취지로 말한 적은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적은 없죠. 21항입니다. 증인 수사기관에서 김영현 전 장관이 아까는 의사 정족수가 찼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성립하는 겁니다라고 했고 조태열 전 장관은 그게 무슨 국무회의냐 말이 되냐 이러면서 서로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네. 말씀하셨어요. 네. 그때 피고인은 이 두 사람 간의 논의가 있을 때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무슨 피고인이. 아니요, 저는 기억 못합니다. 피고인이 어떤 말이 없었습니까? 듣고 계셨습니다. 듣고만 있었습니까? 그 나항입니다. 송미령 농림부 장관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그 두 사람 간의 다툼에 대해서 위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껏 이야기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기억나십니까? 기억 없습니다. 기억이 없으시고 다항입니다. 조태열 장관은 피고인이 입장이 다르니까 각자 입장대로 생각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끝냅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들은 바가 있습니까? 뒤에는 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네. 알겠습니다. 라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증인이 그러면 그 아까 김영현 전 장관이 국무회의가 성립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조태열 장관이 그게 어떻게 국무회의냐라고 반발하는 여기까지는 진술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피고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그 다음 논의가 어떻게 더 진행됐는지는 잘 기억을 못하겠고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저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사안일 텐데라고 생각을 해서 전 당장 다음 날 아침에 우리는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에 하나 뭐 국회에서 다시 논란이 돼가지고 저거 그 회의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이 큰일이 나는 상황이라 어떻게든 이게 하여튼 결격 그 사유가 없도록 제대로 정합성 있게 절차가 진행되는 게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겪은 바로는 저기 앞에 있는 회의가 제대로 된 게 아닌 것 같아서 사실 그 우려가 좀 컸었습니다. 그래서 저게 어떻게 되나라고 하는데 이제 나가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논박이 있는 걸 보고 그래 저거 중요한데 어떡하나 그러니까 보다가 제가 들어가는 회의는 아니고 그래서 낄 수는 없고 그래서 뭐 중간에 이석을 하셨습니까? 네. 어느 정도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몇 분 정도 그런 기억을 하기 어렵습니다. 기억이 안 나십니까? 조태열 전 장관은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논의가 몇 분 안 되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혹시 증인은 그런 기억은 없으십니까? 마무리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24항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당시나 그 이후에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출석하였던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대한 서명이나 또는 부서를 받으려고 하거나 국무회의록을 만들려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피고인이.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증인이 아는 바로는 없다.
국무회의에서는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이 돼서 그 효력은 발생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26항입니다. 그렇다면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의 성립 여부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논의가 됐다라고 해서 그 논의로 국무회의에 무슨 하자가 치유되거나 하는 것은 증인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저는 가급적 그 변호인께서 질의하실 때 그 방해하지 않으려고 중간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이렇게 다 하는 입장인데요. 그 아까 5페이지의 다항 피고인은 총리로서 국무회의의 적격성을 갖춰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노력한 것 같은데 증인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이 부분도 그랬고 이번에 26번도 그렇고 국무회의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증인은 생각하시나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야지 자꾸 증인의 생각과 판단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재판장님께서 좀 제재를 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원칙적으로 정의신문 과정에서 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 부분은 일단 뭐 정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해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시고 제가 보고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이 항목 부분은 질문을 하시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26항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국무회의의 존재 여부나 성립 여부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잠시 논의는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논의한 것이 그 이전에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국무회의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라는 게 치유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마치겠습니다. 예, 방금 질문이랑 앞에 말씀하신 뭐 증인의 생각을 묻는 부분은 제가 허용하는 이유는 이 질문 사항 자체가 증인의 생각을 묻는 게 명백하고 그 질문 과정에도 보면 변호인이 주장을 전제로 깔고 증인의 생각을 묻는 부분이기 때문에 혼돈의 여지는 없는 것 같아 제가 허용을 했습니다. 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허용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 사안의 경우는 질문 내용상 특별히 오해 소지는 없을 것 같고 증인의 생각을 물어봐도 뭐 무방한 부분에 대한 질문으로 보여서 그 부분을 허용했습니다. 네.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예. 뭐 반대시면 다 끝난 겁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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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뭐 더 물으실 게 있습니까? 증인에게? 저는 한 가지 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서요. 반대 신문 사항 중에 19항 사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조서를 제시했는데 이것은 피고인 측에서 증거 동의했고 그리고 순번 616쪽 조태열 장관 진술조서 부분입니다. 지금 피고인 측 변호인께서는 아까 이제 증인이 이제 그 피고인이 계엄 해제하는 국무회의 후에 아까 참석했던 분 좀 남아보라 이런 얘기를 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다투고 계시고 그 19항 사항은 조태열 장관이 증인과 달리 이거를 듣지 못했다 이런 취지로 전제를 하시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 조태열 장관 진술 조서를 보면 그 두 번째 답 보면 해제 국무회의가 끝나고 나가는데 한덕수 총리께서 잠깐 모이자고 해서 서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 그 두 번째 답에도 보면 마지막으로 그 세 번째 줄에 그것을 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어보셨던 것만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분명히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전제가 조금 잘못된 것 같고 증인 다시 한번 여쭤보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신 거는 분명히 기억을 하시는 거죠? 저는 제가 상당히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일어나서 나가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저거 어떻게 되나 이랬 봤던 그 기억이 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잘못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저 사안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게 저렇게 논의를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뭐 조금 달라가지고 아마 듣는 분에 따라서는 좀 다르게 느끼셨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저 논의를 하자라고 불러 모았던 거는 저는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질문하신 게 지금 조태열 같은 경우는 뭐 같은 단어는 아니더라도 유사한 말은 들었다고 진술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데 반대 신문 사항에는 이제 조태열 장관은 그런 말을 듣지 못했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질문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다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증인 입장에서는 단어 자체 명확하게 기억나지 네, 않는데 그렇습니다만 기본은 취지 자체는 그런 취지로 해서 이렇게 불러 모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뭐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잠깐만. 예. 그 반대신문 18상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12월 4일 날 1시 2분경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증인이 2시 조금 넘어서 텔레그램으로 이 소집 연락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국무회의 해제 의결 관련해서 국무회의 소집 관련된 연락이었는데 1시간 넘게 연락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그때 저희도 워낙 경황 없이 이제 그 국회 상황 보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 국회에서 저렇게 하면 그냥 바로 끝나는 건지 뭔가 이제 그 국내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마 또 이제 그럼 급하게 뭐 저기 대통령실이든 국무총리실이든 뭔가 절차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있는 직원들한테 하여튼 이게 다시 바뀔 것 같으니까 이제 그 공식적인 뭐가 또 올 테니 좀 기다려라. 근데 여기서 기다릴 건 아닌 것 같다. 당신들 가라. 그리고 보내고 정리하고 뭐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고 나서 뭐 한 1시간쯤 있다가 왔었기 때문에 그때 그게 특별히 좀 늦었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리하고 나서 하여튼 움직이는데 제가 이렇게 가다 보니 바로 동선이 그쪽으로 가게 돼서 바로 갔던 상황이라 특별히 일정에 대해서 제가 좀 의구심을 가졌던 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 이상입니다. 혹시 뭐 변호인께서 추가로 물으실 수 있습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국회에서 해제 결의가 된 것은 몇 시쯤인지 기억하십니까? 한 1시경 그러니까요. 예. 그 실국장과 차관 회의를 하면서 계속 보셨지 않습니까? 네, 네. 1시경 네네.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국회에서 해제 통지된 것이 대통령실에 한 2시 넘어서 통지됐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저희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뭐 다른 의구심을 안 가졌던 거고 저희는 직접 그걸 봤으니까 뭔가 이제 그 이후에 절차가 있을 거라고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방기선으로부터 국무회의를 한다라고 통지 증인이 받으신 것이 몇 분 언제쯤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 물어보셨습니까? 예. 네, 제가 두 가지만 네.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해제 국무회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그 절차 등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컨대 뭐 김용현 장관이 전 장관이 여러 가지 제안하는 문구라든지 이런 것도 수정을 했고 의사봉이 없어서 대신 해도 되냐 이런 말까지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해제 국무회의 할 때 피고인이 그 절차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그 비상계엄 선포 전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국무회의가 어떻게 진행된지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 당시에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 지금 말입니다. 지금 예. 그 뭐 저 CCTV도 나온 것도 봤고 그랬습니다. 그 정인이 말했던 절차들 그와 관련해서 이루어진 게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전에 피고인이 있었죠. 네. 물론 뭐 그 모임의 주제를 피고인이 한 건지 뭐 윤석열이 한 건지 뭐 그건 뭐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정의 봤을 때는 그 국무회의 절차를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참석해서 뭔가 모임이 있었던 걸 확인한 거 아닙니까? 네. 절차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해제 국무회의 지연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의안 번호, 안건 번호라고 하셨나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정하는 게 힘들었다, 시간이 걸렸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왜 시간이 걸리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게 아마 이제 국무회의를 담당하는 뭐 행안부나 뭐 그런 데에서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돼야 될 텐데 그거가 제대로 그때 안 돼서 그렇다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냐라고 그 총리께서 누구한테 이렇게
타박을 하시는 얘기를 제가 옆에서 들었고 그랬더니 이제 그 담당관이 와서 이게 지금 회의하는 이 안건 번호조차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내일 아침에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출근이 돼서 뭔가 이게 켜져야 이런 것들이 쭉 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데 지금 이 새벽에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럼 좀 우리는 이거 어떡하나 라고 저도 옆에서 굉장히 좀 답답하게 쳐다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안건번호라는 게 사실은 뭐 앞에 국무회의 다음에 안건번호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데 지금 재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있었던 그 국무회의가 제대로 회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때 번호가 없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번호를 따라갈 수 없는데 그 전에 제대로 했던 그 회의에 번호 같은 것들을 그 다음에 뭐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마 없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예. 그게 안건번호를 확정을 못한 이유가 담당자가 출근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계엄 선포전에 있었다고 하는 국무회의가 저렇게 절차 없이 진행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그 안건번호를 확정할 수 네. 없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지 맞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정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증인이 생각입니까? 아니면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겠지만 그때 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제 회의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가 늦어지는 게 그때 보면은 저희가 그 국회 상황을 보면서도 막 빨리 하자고 하는데 그때 우현식 의장께서 기다려라 뭐 이렇게 좀 확인하는 게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딜레이가 돼가지고 굉장히 마음을 졸이면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회의를 해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같은 상황이었지 않나라고 저희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그 기술적인 상황들 때문에 저는 계속 걱정이 이거 했는데 이게 나중에 발목이 잡혀서 해제 결의했던 회의가 무효화되면 이거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이 제일 컸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앞에서 제대로 안 되다 보니 이게 순조롭게 그 뒤에가 안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더 물을 게 없으시면 정희신 저 증인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까 검사님 질문 중에 통상적인 국무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셨는데 지금 3일날 회의가 있었고 4일날 회의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앞에 건 그 회의라고 할 수 없는 것 같고 뒤에 건 회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아까 진술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랐고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최소한 통보 절차가 국무조정실장이 전체 그 강요들한테 소집을 했었습니다. 정확하게 이 해제 회의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전체 국무회의한테 소집 통보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게 뭐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국무조정실장이 소집 통보를 하게 되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거의 가는 게 맞기 때문에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다 모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이렇게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못 오신 분들이 있으나 나머지 분들은 많이 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최소한 소집 통보 절차는 앞에 있는 거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고 앞에 있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소한 그 국무회의 의결을 할 때 의안 번호 놓고 그 해당 부처 장관이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그 주재하는 그 총리가 그걸 그 채택을 하고 뭐 의사봉 누진 절차 같은 것들이 약식으로나마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나중에 행정법 절차상 문제가 제기가 되더라도 이거는 충분히 그 당시에 위급한 상황을 감안했을 때 정상적인 절차를 볼 수 있는 요건은 다 갖추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에 거는 뭐 전혀 그건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 회의 관련해가지고 증인은 참석을 못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뭐 계엄 선포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는 걸 이제 뒤에 회의 즈음에는 알게 되셨을 텐데 네. 근데 본인이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런 회의에서 배제된 경위나 뭐 이유에 대해서 뭐 파악을 당시에 해보셨나요? 아니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회부총리는 통보조차 못 받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좀
두서없이 절차가 진행이 되는지 뭐 그냥 정황을 그냥 이해만 했었고요. 사회부총리는 통보도 못 받는 상황에서 저는 가다가 중간에 아무 말 없이 돌아가라 그래서 또 돌아온 상황이다 보니 뭐 제가 딱히 뭐라고 또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건 회의의 기본 요건조차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상민 장관이 뭐 그 조태열 장관에게 뭐 항의에 대해서 어폐가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아까 진술을 하시지 않았나요? 아니요, 저는 그건 들은 들은 바 바가 없나요? 없습니다. 피고인하고 비상계엄 관련해서 뭐 사후적으로라도 얘기해 본 적 있나요? 아니요, 그날 비상계엄 터진 이후에는 뭐 대통령실하고도 저희가 거의 그 모든 제 연락 같은 건 다 단절이 됐었고, 총리하고도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했던 거는 대행이 되시고 나가지고 하기 전에는 그날 잠깐 지나가는 기억에 제 옆에 앉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렇게 이해가 안 된다 본인도. 근데 하여튼간에 이게 빨리 이렇게 해제가 돼서 천만다행이다. 빨리 이거 지금 해야 되는데 왜 사람이 안 오냐 뭐 이런 얘기를 잠깐 나눴던 그 기억만 제가 가지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뭐 따로 또 저희가 뭐 이렇게 연락을 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따로 뵌 적은 없었습니다. 그때 잠깐이었는데 그게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고 아까 보니까 CCTV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나와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거 이외에 뭐 4일 이후에 이렇게 얘기해 본 적 없다는 없습니다. 말씀이시죠? 할 수도 없었고요. 예, 저희가 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 해제 국무회의를 할 때 이제 여러 사람 국무회의 참석할 때 독려하고 연락하고 뭐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 해제 국무회의 때 분위기가 의사 종족수 채우면 진행하자 이런 거였습니까? 아니면은 아닙니다. 연락을 다 해보고 안 된 사람이면 다시 해보고 이렇게 계속 가는 상황이었습니까? 그때는 정확하게 표현이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총리께서 하여튼 최대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회의를 진행을 해야지 이게 뭐 최소 정족수만 되든 그게 아니고 이건 해제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니까 가급적이면 많이 다 와야 된다라는 취지로 계속 국무조정실장한테 지금까지 아는 사람 왜 안 오냐 빨리 전화해라 빨리 오라 그래라 뭐 계속 재촉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종족수를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계속 연락하는 거였습니까? 그때는 의사 정족수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어서 뭐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는 뭐 그런 거 몰랐고 하여튼 안 온 사람은 한 명이라도 더 불러 오려고 그때 그러고 있었어요. 계엄 선포 전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국무회의 CCTV 보셨다고 네, 말씀하셨던 네, 것 네. 같은데 그때 상황을 보면 일단 뭔가가 누가 오자마자 바로 뭔가 이야기를 하고 끝난 듯한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 그때랑 해제 국무회의와는 완전히 다른 거네요. 그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해제 국무회의는 최대한 국무회의 위원들 다 참석하도록 노력하는 거였고 정인 CCTV로 본 부분은 좀 다르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완전히 달랐던 게 뒤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를 갖추고 의안 번호 갖추고 이런 거가 됐었던 거고요. 앞에는 보시면 회의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잠깐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국무회의 요건에 관련되어 있는 무슨 그 번호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뭐 채택을 하고 이런 건 아니었던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네, 뭐 더 물어보실 게 없으시면 정인 씨 마치겠습니다. 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